네,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인가요? 네. 오늘은 평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7월 24일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올은 그렇게 특이하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하고 있진 않고요. 오늘 뭐 ABL 바이오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삼천당 제약은 어제 좀 상한가를 찍고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올도 언젠가는 잘 가겠죠. 그죠? 네, 뭐, 저희가 지금 모멘텀이 부족한 느낌이어서 그렇지, 사실, 시장에서 잘 집중 안 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 일본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그 중국 신약 승인, 허가, 발표,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8월 달에, 8월 말쯤에 예정된 임뮤노반트 주주총회도 있고, 올해 말에는 또 TED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뭐 딱히 TED는 조금 먼다면 뭐 6개월이면 먼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모멘텀이긴 하지만, 남은 모멘텀들은 좀 근시일 내에 그래도 나오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국 신약 승인 발표도 뭐 늦어도 뭐 3분기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3분기가 다 지났나요? 1, 2, 3, 4, 5, 6, 7, 8, 9. 9월달, 10월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그때 안 나오면 이제 연말에는 나오겠죠. 뭐, 예. 그렇게 저는 편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말에, 이뮤노반트의 주주총회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좀 기다려지고, 중국 신약 승인 이슈랑 아니면 저기 일본 기술 수출 계약, 라이센스 아웃 계약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기다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사실, 모멘텀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레포트가 많이 나오거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싸져 있고 반응도 많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누르셨다가 눌러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숫자가 빠르게 느는 거를 보고, 뭐 제가 이제 동영상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어 가는데, 드디어 700명을 돌파하고 800명대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슈퍼챗으로 저에게 후원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고 계시는,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카페에서 그래도 이뮤노반트 정리도 좀 하고요, 생각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뿌듯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내용 전달을 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곳에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다가 그걸 한번 찍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좀 예상하는, 멘트와, TED는 과연 상업화를 할 것인가에 관한 멘트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그러니까, 유지 데이터라고 할게요. 유지 데이터가 결과가 어떨지, 이걸 알아보려면 일단 이뮤노반트 한올의 그 FcRn 저해제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원리가 뭐냐면, 간단히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는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을 공격해서 우리 몸이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어 역할을 하는 항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예, 그 항체가 적당하면 좋은데, 우리 몸에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의 장기를 외부 병원균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 겁니다. 근데 그 항체가 어떻게 그 농도가 진해지거나 양이 많아지냐 하면 이 FcRn이라는 얘 때문이에요. FcRn이라는 얘는 뭐 하는 얘냐면, 그 항체를 계속 몸에서 남아있을 수 있게,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게, 항체가 안 없어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항체는 생애 주기가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얘를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FcRn이라는 얘입니다. 근데 이 FcRn이라는 얘가 항체랑 FcRn이라는 얘가 있으면 항체랑 딱 붙으면 항체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오래 살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한테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한올과 이뮤노반트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 FcRn에 항체가 못 달라붙게 한올의 물질을 이 FcRn에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항체가 FcRn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한올 물질이 붙어있으니 항체가 달라붙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항체는 FcRn 때문에 오래 리사이클링 돼서 체내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항체가 FcRn에 못 달라붙으면 이제 얘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항체를 떨어뜨리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향간에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들이라고 하는 약물들은 이미 항체가 몸을 공격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좀 제어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항체를 컨트롤하지는 못하고 그 생기고 난 결과 염증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없애주는 이런 기전의 원리들이 많기 때문에 FcRn 저해제는 항체 자체, 그 원리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만 가지의 질환으로 수십 가지의 질환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염증 치료제들은 타겟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수십 개여도 타겟할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한올의 약물은 FcRn을 아예 블로킹을 해버려서 항체가 FcRn에 못 들어붙게 해가지고 항체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체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내 몸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자가면역 질환이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한올의 약물입니다. 제가 왜 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유지를 설명을 하면서 FcRn 얘기를 했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약물이 잘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 FcRn 저해제에서의 그 약물이 잘 유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항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가 얼마나 유지가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는 한번 뚝 떨어져서 없어지고 나면 다시 이제 몸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항체를. 근데 그 항체를 만드는 데까지 최대한 항체를 계속 떨어뜨린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 기전일 거 아니에요, FcRn 저해제의 원리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체를 많이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다시 항체가 재활용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항체가 재생성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더 유지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쟁사가 알제넥스가 있고 뭐 UCB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뮤노반트까지, IMVT라고 할까요? 이뮤노반트까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경쟁사가 전 세계적으로 FcRn 저해제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선두주자는 알제넥스가 선두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존슨앤존슨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UCB도 약물 허가를 받았지만 그렇게 큰 시장성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일단 허가는 받았습니다. 이뮤노반트는 아직 허가받은 약물은 없지만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알제넥스 같은 경우나 뭐 존슨앤존슨, UCB나 다 FcRn 저해제를 가지고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약물을 출시를 했지만 저마다 효과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같은 FcRn 저해제라고 해도 그 항체 FcRn에 달라붙는 그 기술력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달라붙는 얘의 성격도 다르고, 그게 이제 기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경쟁사들과 이런 좀 항체 제거 능력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체 제거 능력은 지금 UCB도 좋게 나왔는데, UCB는 사실 좀 부작용도 많고 해서 두통도 생기고 그리고 항체를 제거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은 약물은 아닌 거라고 판명이 나서 좀 UCB는 제외를 하고요. 알제넥스랑 존슨앤존슨이랑 이뮤노반트만 또 보면 이 3개 회사 중에 가장 항체 제거율이 높은 회사는 당연 이뮤노반트거든요. 이뮤노반트. 그 다음이 이제 존슨앤존슨이 좀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알제넥스가 되겠는데, 아쉽게도 존슨앤존슨은 이제 그 정맥주사제형이라서 이제 병원 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로 개발은 했지만
항체 감소 능력이 이뮤노반트보단 좋진 않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현재 항체 감소 능력도 1등이고 편의성 면에서도 자가주사 제형으로 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향후 약물로 꼽힐 수 있다. 근데 왜 시장 선점을 못했냐? 알제넥스라는 경쟁사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경쟁 상황에서 이제 그레이브스병 유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 수가 약 3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알제넥스가 타겟하고 있는 중증근무력증 시장이 약 한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한 6배에서 많게는 7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 게 그레이브스병인데, 이뮤노반트가 베스트 인 클래스이자 무려 퍼스트 인 클래스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좀 바토클리맙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먼저 임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임상도 3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임상 이상이 제대로 끝난 게, 제대로 결과가 나온 게 바토클리맙이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으로 투여했을 때 만약에 투여를 하고 환자가 좋아졌는데 그 뒤로 6개월간 투여를 안 하고 나서 환자가 6개월간 지난 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 8월 달쯤으로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8월 초에 만약에 실적 발표를 따로 하게 되면 그때 업데이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그때 안 나오면 8월 말에 27일에 예정된 이뮤노반트 주주총회에서 그때 아마 결과를 또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지 데이터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얼마나 체내에 많이 머물러서 이뮤노반트나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따지면 약물이 얼마나 체내에 많이 머물러서 항체가 FcRN에 덜 달라붙게 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항체가 다시 생성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재생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얼마나 항체를 많이 제거했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따지면 이제 알제넥스는 이제 MG 중증근무력증 통해서 계속 이제 투여를 이제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매출까지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뮤노반트의 그 MG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데이터를 좀 빌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저용량,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저용량과 고용량 두 개가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용량이 단일 용량인데 이뮤노반트는 좀 유리한 게 저용량과 고용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저용량 같은 경우는 항체 제거율이 다른 회사랑 비슷했어요. 저용량으로. 근데 고용량을 넣었을 때는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앞섰거든요. 약 10% 정도 앞섰는데, 이게 10% 더 제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뮤노반트는 그거를 기술력으로 이제 해낸 겁니다. 한올의 기술으로. 그래서 저용량에서는 사실 지속성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진 않을 거다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고, 고용량 같은 경우는 항체 자체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항체가 다시 생성돼서 FcRN에 달라붙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 지속성 데이터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월할 것 같고, 이게 뭐 이뮤노반트 얼마나 우월하냐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다른 경쟁사랑 비교를 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얼마나 우월하냐 이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IgG라는 항체 감소 농도 자체가 이뮤노반트가 고용량에서는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유지 데이터 또한 고용량에서는 다른 경쟁사 대비 훨씬 유지력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나올 데이터가 사실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다 이것보다는 주변 경쟁사들의 데이터들에 비해 어떻게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발표를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알제넥스나 뭐 존슨앤존슨의 약물에 비해서 이뮤노반트가 훨씬 고용량에서 유지력도 좋고, 그다음에 뭐 효과도 좋다, 항체도 많이 감소돼서 효과도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비교해서. 그래서 이뮤노반트도 그런 걸 당연히 알 테니까 설명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용량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지만 우리만 갖고 있는 고용량에서는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 이런 내용의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과학적인 원리 상으로는 FcRN 저해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항체 감소 농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유지 데이터 또한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어떤 주식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사실 그레이브스병 자체 데이터가 이뮤노반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제넥스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존슨앤존슨이나. 근데 이뮤노반트 혼자서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좀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뮤노반트 주가도 그림이 되게 좋아요. 형태도 되게 좋고, 그리고 형태가 좋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잘 놀고 있다,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에서 떨어지기 나름이고, 만약에 뭐 모멘텀이 없다면 당연히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위에서 잘 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펀더멘털도 좋아지면서 수급도 들어온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아무 회사나 다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뮤노반트가 잘 올라가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게 주식시장에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유지 데이터가 좋으면 또 뭐가 좋냐면 다른 대형 제약사의 좀 M&A나 아니면 뭐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제약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바토클림업 데이터가 IMVT1402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 바토클림업이 좀 부작용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IMVT1402와 데이터가 좀 비슷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1402에 대한 약물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유지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와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 우리 FcRn 저해제 약물 근본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우리 건 되게 좋아, 항체 감소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돼서 환자가 편안함을 더 느낄 확률이 높아 라는 게 좀 공개가 되면 한올이든 이뮤노반트든 아마 주가에는 그래도 적당한 영향은 있을 거다. 그래도 참 1402번이면 좋았을 텐데, 바토클림압이라서 그렇게 크게 뭐 엄청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IMVT1402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으니 IMVT1402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녹아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나오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제 생각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유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다, 유지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다른 경쟁 약물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FcRn 저해제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녹아들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약물 또한 이것도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주가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레이브스병 유지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좀 항체 감소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항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상태를 다시 복구시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항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지 데이터는 좀 더 다른 경쟁사들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ED 과연 상업화를 할까? 이거는 참 제가 고민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경중을 좀 따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테페자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청력 소실이라는 강력한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바토클림압은, 이뮤노반트의 바토클림압, 한올의 바토클림압은 부작용이 이제 콜레스테롤 증가. 자, 이렇게만 딱 써보면 당연히 바토클림압이 더 좋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테페자는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요. 처음에 2회 정도, 그러니까 이게 3주에 한 번인가 맞거든요. 3주에 한 번 맞을 거예요. 3주에 한 번. 총 8회회 정도를 맞는데, 3주에 한 번 맞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주차에는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 1시간 반가량 맞아야 되고요. 세 번째 약물부터는 60분 동안 맞아야 돼요. 병원에서. 3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러니까 편의성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환자들이 그 8번을 다 맞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토클림압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이긴 하지만 집에서 자가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수능도, 그러니까 약물을 빼먹지 않고 잘 맞게 되는 수능도가 바토클림압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바토클림압이 더
우월할 수 있고, 그리고 편의성 면에서도 더 바토클리맙이 우월함에 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 측면에서도 바토클리맙은 콜레스테롤 증가가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되고요. 태페자 같은 경우는 청력 소실이라는 강력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 분명히 청력 소실로 인한 청력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소송도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 면에서는 태페자와 바토클리맙을 보면 만약에 안구 돌출 정도 감소 정도가, 그러니까 안구가 돌출된 부분이 얼마나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지 감소됐는지 부분의 정도가 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바토클리맙이 태페자 정도의 데이터만 나와도 부작용 면에서 워낙 컨트롤이 좋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라고 봐도 돼요. 태페자 정도로만 나와도. 그리고 만약에 안구 이게 나오는 확률이 태페자보다 더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바토클리맙 승리죠. 그죠? 당연히 바토클리맙 승리고,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 바토클리맙이 임상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우위에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 증가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태페자는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쓰긴 하지만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원래 높은 환자나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원래 높은 환자들이면 사실 투여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환자군 선택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화를 한다면. 그래서 좀 제약적인 환경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제약적인 환경에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나타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TED라는 약물이 뭐 다른 약물들이 거의 없고 태페자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강력한 경쟁자로서 바토클리맙이 대체 약물로 등장한다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시장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만 비교해보면 바토클리맙 당연히 TED가 임상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요. 가정하면 바토클리맙을 당연히 상업화 할 거다. 분명히. 이 둘만 비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제넥스가 있습니다. 알제넥스는 지금 TED 임상을 하고 있고요.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 하반기에 결과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보다 1년 더 늦게 나옵니다. 바토클리맙은 올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바토클리맙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객관적으로 저희가 한올 주주긴 하고 한올을 응원하고 이뮤노반트를 응원하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시간도 있어야죠. 위험성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제넥스랑 바토클리맙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알제넥스랑 바토클리맙을 비교해보면 조금 이제 바토클리맙이 밀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부작용 면에서는 알제넥스가 부작용 없이 지금 잘 투약이 되고 있고 환자들의 반응도 좋고 처방도 지금 MG 중증근무력제랑 CIDP에서 처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cRn 저해제 계열 내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잘 잡았다. 앞으로 쓰는 건 이제 알제넥스 얘기입니다. 알제넥스 앞에다 써놓을까요? 알제넥스 자리를 잘 잡았다 라는 알제넥스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들에게 이미 투약이 되고 있는 약물이라서 신뢰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충 환자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정도는 의사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자들 투약했을 때 이 정도구나 하는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신뢰도가 좀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 약물이라는 자리를 잡았다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투약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것들이 좀 불리한 내용이고, 이뮤노반트. 그럼 이뮤노반트에서는 어떻게 돼야 TED를 상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알제넥스 경쟁사랑만 비교했을 때. 그러려면 반대로 자리를 잘 잡은 거를 뺏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뮤노반트는 고민을 하겠죠. 그죠?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약물을 PFS 제형까지 있는 비브가르트 약물을 자가주사가 가능한 이 비브가르트 경쟁사 약물을 자리를 잘 잡은 걸 뺏을 수 있을까? 이뮤노반트가 뺏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을 수 있으려면 편의성 면에서는 우리가 동등하잖아요, 그죠? 뺏으려면 데이터가 좋아야죠. 데이터 결과값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TED는 데이터 결과값이 좋으면 바토클리마브에서 먼저 상업화를 할 수 있어요.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뢰도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를 무너뜨리면 의사들의 이미 투약되고 있는 알제넥스 약물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그러면 고용량 면에서 차이점을 부각.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좋아야 한다는 같은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이뮤노반트는 저용량과 고용량 두 가지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과거의 임상 경과를 봤을 때 이뮤노반트의 저용량은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의 약물과 효능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고용량은 다른 경쟁사들 대비 월등히 효능이 좋게 나왔죠. MG라는 질환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만약에 TED라는 질환 자체가 이 IgG 항체 감소 농도에 따라서 감소가 얼마나 많이 되면 뭐 증상이 좋아지고 감소가 좀 더디면 증상이 뭐 덜 좋아지고 이렇게 비례적인 관계라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고용량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TED라는 질환에서 이뮤노반트가 저용량을 넣었을 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제넥스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부작용이 없는 알제넥스, 자리 잘 잡은 알제넥스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용량 면에서 이뮤노반트가 TED 환자들에게 빠른 증상 개선과 그 다음에 안구 돌출 정도가 더 깊은 안구 돌출 정도가 이제 감소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처럼 그런 IgG 항체 감소 농도가 낮은 회사들처럼 나와버리면 경쟁력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뮤노반트가 고용량 면에서 만약에 경쟁사들 대비 훨씬 좋은 데이터라고 추정이 되는 걸 공개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먼저 TED 데이터를 공개하고 알제넥스가 나중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데이터가 알제넥스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알제넥스 데이터가 나중에 공개되고 나서 간접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먼저 지금 시장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IgG 감소 농도와 비례해서 TED 질환, 환자 질환의 개선 정도가 비례했다. 그러니까 저용량 면에서 TED 환자 개선 정도보다 고용량 면에서 TED 환자 개선 정도가 더 좋았다 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아직 3상을 진행을 다 안 한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고용량 면에서 데이터가 더 좋아버리면 아무리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이뮤노반트가 알제넥스를 이 정도면 꺾을 수 있다 하고 상업화를 해버리면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나중에 데이터를 공개하더라도 이제 김 다 빠진 콜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뮤노반트가 다 공개한 데이터 테두리 내에서 그런 데이터가 그 정도의 데이터만 나와버리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뮤노반트를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뮤노반트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건 이제 고용량 면에서 좀 데이터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용량 면에서 아마 데이터 차이가 생기면 알제넥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저용량, 고용량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저용량 데이터는 나왔을 때 사실 뭐 안구 돌출이 뭐 예를 들어서 2.2mm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알제넥스도 이 정도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존슨앤존슨도 이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고용량을 했는데 뭐 2.5mm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알제넥스는 못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 TED, 갑상선 암병증이 좀 더 심각한 환자들은 알제넥스 약물을 써봤자 효과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고용량만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바토클리맙처럼. 그러니까 이런 환자군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들은, 이미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은 또 이뮤노반트 걸 못 써요. 그러니까 알제넥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데이터에서 밀리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우리 거 써. 이런 시장이 또 개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나중에 1402가 나오면 다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량 면에서의 좀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데이터가 월등히 저용량보다 좋다고 나온다면 확실히 승부수를 던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TED 상업화 가능성 여부는 사실 테페자랑 바토클리맙을 비교하느냐, 알제넥스랑 바토클리맙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갖는 포인트가 달라요. 테페자는 이제 강력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덜한 부작용이 있는 콜레스테롤 증가, 수치 증가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이 훨씬 우월해 보이고요. 물론 이때는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테페자만큼은 나와줘야 됩니다. 테페자보다 안구 돌출 감소 정도가 더 적게 나오면 바토클리맙도 데이터에서 밀려버리면 테페자를 또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테페자를 이기려면 데이터는 테페자 정도만큼만 나와줘도 돼요. 부작용은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관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테페자는 승리하고, 이제 알제넥스와 바토클리맙을 비교해야 되는데, 물론 바토클리맙이 먼저 출시가 되긴 하지만 향후에 알제넥스가 어차피 시장에 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1년 더 늦게 진입하는 시장에 1년 더 늦게 진입하는 알제넥스 약물을 무시하기에는 약 1년만 팔 거 안 팔 거 아니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용량에서 알제넥스랑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용량과 고용량의 차이가 많이 없다. TED에서 바토클리맙이 저용량을 넣었을 때나 고용량을 넣었을 때나 사실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그러면 경쟁력이 좀 없을 수 있죠. 알제넥스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비슷하게 나와버리면. 근데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했을 때 고용량에서는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오고 저용량에서는 좀 효과가 덜 나온다. 그러면 경쟁력 있네. 고용량에선 경쟁력 있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진입하면 심각한 환자들이나 아니면 꼭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은 환자들은 집에서 맞는 이뮤노반트 약물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물론 알제넥스도 PFS 제형으로 아마 출시를 할 겁니다. 출시를 할 건데 무튼 고용량 면에서 데이터가 더 좋다면 이뮤노반트는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데이터고 데이터가 좀 테페자 비교해서는 뭐 테페자랑 비슷하게만 나와도 되겠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알제넥스에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고용량 680mg 바토클리맙 고용량 면에서 좀 데이터가 저용량보다는 더 좋게 나와줘야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상업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TED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상업화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또 달라서 이뮤노반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402에 집중한다.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1402가 제일 좋다. 우리는 그걸로 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TED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면 출시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고 1402로 TED로 임상을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단 지금 주가는 이제 29,000원, 8,000원대의 주가는 그런 불확실성이 이미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TED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막 뭐 TED 상업화 한대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있는 주가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미 많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가격에. 그래서 나중에 뭐 데이터에 따라서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또 그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데이터 보고 결정할 때.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상업할지 안 할지를 데이터 보고 결정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MG는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성이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상업화 출시를 안 했지만 TED 면에서는 아마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데이터만 잘 나온다면 알제넥스를 누를 만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테페자는 당연히 누를 것 같고 누를 만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1402를 밀고 있고 사실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게 안 나온다면 알제넥스만큼만 나온다거나 용량 의존적 반응이 안 나온다면 사실 좀 상업화가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차피 내년부터는 1402 데이터가 또 공개될 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만 보면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는데 그게 좀 더 빨리 달리냐 늦게 달리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주가 대응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주식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자의 돈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에서 무거운 사람으로 이동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묵직하게 모아놓고 사서 기다리다가 모멘텀 와서 쭉 오르는 걸 맛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이거 좋대 저거 안 좋대 데이터 어떻게 나올까 모르겠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돈을 벌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TED가 상업화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 다 그런 게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증권가에서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TED 데이터가 좋으면 상업화 하겠죠. 시장성이 있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이뮤노반트가 직접 팔지는 않더라도 바로 필요한 회사들이나 라이센스 아웃을 라이센스 인을 할 만한 회사들을 찾아서 바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매출 로열티를 받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공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그 가격대가 주가에 지금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향후에 한번 봐야겠지만 아직 이 TED 얘기는 오래 남은 얘기라서 그간의 많은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유지 데이터 또한 중요해요. 그레이브스병 유지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곧 TED에 대한 유지 데이터라고 또 봐도 될 거거든요. 거의 그레이브스병의 환자의 약 한 30-40%였나? 뭐 적은 그 대부분의 환자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환자들이 그레이브스병을 얻은 환자들이 TED를 또 동반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하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TED의 데이터를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용량 의존적으로 나왔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TED 데이터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비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아마 제가 뭐 다음 유튜브도 찍고 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꾸준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구독 안 누르시는 분들 특히나 제 구독 눌러주셔서 꼭 제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최신 동향이나 업황 같은 것들 올린 것들 꼭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챙겨 보시고, 그리고 이미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제가 반복한 얘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바토클리맙이다, 140이다, TED다, 그레이브스병이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귀에 익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귀에 익고 나서 보는 거랑 쓱 보고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보는 눈이 생기고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구나, 아니면 이게 지금 기대감이구나, 아니면 실제로 펀더멘털이 좋아진 거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 놓치지 말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밖에 너무 많이 덥습니다. 다들 모두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 주시면서 이번 더위 잘 이겨내시면서 한올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당연히 필수십니다. 댓글은 자유자재이시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한 글자라도 좀 몇 글자라도 써주시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요. 슈퍼챗은 언제나 감사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